네, 자 이제 이어서 가봅시다. 14쪽부터죠. 자 이제 그 행복 강론 들어가고요. 생명신체에서 이것 좀 유력해요. 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휴대의 의미와 관련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기존의 법리에 더해서 내가 이 휴대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상태에 두면 되는 거고 그게 꼭 현실적으로 쥐고 있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 바로 이제 내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서 내가 필요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유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단순 협박이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 훨씬 피해자가 무섭겠죠. 따라서 이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되는데, 근데 이때 꼭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협박을 할 당시에 소지하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찍은 적이 있고 내가 삭제해서 지금 들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의 협박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바가 있는 촬영물이라면 직접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혹은 실제로 소지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판례 입장이고, 근데 이게 저번 달에 애초에 만들어진 바가 없다. 애초에 만들어진 바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오늘 12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 검색을 해봤는데 판결문 등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사는 나와 있는데 판례 정식 등록이 안 돼서 제가 더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만들어진 적이 있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근데 애초에 만들어진 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오긴 했으나 뭐 나올까 싶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명예훼손. 판례 1번 중요한 판례죠. 판례 1번 요거 중요한 판례가 되고요. 이제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 구성하더라도 310조 진실한 사실 공익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투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죄는 애초에 규정이 없어요. 여기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310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건 맞지만 뭐든 된다. 유추 적용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2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공개했다. 뭐 취지는 알겠으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bad fathers 양육비 지급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을 때 비방의 목적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판례 3번. 자, 명예훼손죄고 모욕죄고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이 공연성의 입증 관련을 해가지고 표현이 너무 허접해서 이걸 피해자한테 그대로 옮겨 전파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라면은 이거는 안 퍼질 거다. 전파 가능성을 신중하게 인정을 해라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 뭐 대선 후보 이제 대선 후보래. 어쨌든 그 유력한 대선 후보 관련을 해가지고 야 나 그거 기억 안 나. 너 그거 기억 안 나는데? 나 국토부에서 압박받아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야 애초에 내 기억인데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냐 마냐부터 막 싸우잖아요. 이게 뭐 애초에 의견에 불과한 거다. 사실인 거다. 근데 이제 실제로 판례가 나오면 실제로 판례가 그 사실과 그 의견은 다른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형벌법규 해석에 비춰봤을 때 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가 좀 애매해.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면은 이제 사실이 되면 범죄가 되는 거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는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지, 애매하면 의견으로 가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파악한 다음에 일반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 답변하는 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 평원에 관한 이제 쪽수로는 16쪽에 판례 1번 봅시다. 이건 이제 판례 법리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혼인의 성관계자 주거체니 범죄 목적
주거치 이런 거 다 아실 거니까 이제 판례 표현 같은 걸 좀 보시면 여기 평온이 깨진다. 평온이 깨진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이 평온이 깨지는 침입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물론 이 침입에 당한 지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온을 깨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 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에 들어간 것을 설령 관리자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뭐 평온을 깨치는 걸로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빨리 2번 봅시다. 대신에 이렇게 위에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외부인들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장소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심지어 이제 피고인은 갑한테 접근하지 마. 접근 금지 처분도 있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결정에 반해서 심지어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외부인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사무실 들어오는 거는 건조물 침입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례 3번 역시 이제 아까쯤에 우리 거주자의 의사와 죄송합니다. 그 의사를 해가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가 이게 평온을 깨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아까쯤에 그게 주된 요소는 아니었어요. 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라고 해서 침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의사에 반한 지가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있다. 대신에 뭐는 아니다. 대신에 주된 평가 요소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 양걸 읽어보시면 이제 헤어진 여친 집에 찾아가는데 빌라 공용 건물이고요. 외부인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죄 봅시다. 뭐 사안은 복잡한데 법리적으로는 우리 이제 특경으로 가려면 피해액이 5억을 넘어야 된다. 특경으로 가려면 피해액이 이제 5억이 넘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5억이 넘어야 되는데 피해를 본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피해액이 얼마인 줄은 모르겠어. 피해액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 3조는 될 수 없다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2번 봅시다. 우리가 소송 중에 허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을 속이려고 했으면 소송 사기죄가 되는데 근데 자칫 소송 사기죄를 좀 확대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뭐 소송상 주장하는 게 늘 맞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말을 했는데 얘도 거짓말이야, 소송 사기야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건데 이걸 자꾸 유죄로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그리고 이건 이제 조종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유리한 걸 얻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기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사실 그래요. 16년에 조정을 했는데 사실 19년에 줄 수 있는 돈인데 16년도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조정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이 주된 조정 채무를 그러니까 당연히 3년 뒤니까 제때 이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 나 속인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지는 마라.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것도 확인을 했을 거고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확인도 했을 거고 등등 고려해 봤을 때 뭐 이 정도 뭐 조정이 됐는데 그 의무 이행을 못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라고 보지는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뭐 3년 뒤에 주는 건 주는 거니까 사기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3번 봅시다. 자,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항상 이제 갑의 토지에 을이 권한이 있이 없이 을이 권한이 없이 우리가 이제 뭐 나무를 심으면 땅 주인 거고 농작물을 심으면 경작자권을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권한이 없을 때야. 근데 나무를 심을 때도 을이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을 겁니다. 을에 권한이 있으면 을 거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실지할 당시에 소유자한테 명시적, 묵시적 승낙 동의 허락을 받았으면은 이건 이제 심은 사람께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목은 식재한 자에게 귀속이 되니까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는 손괴죄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은 됐고요. 말은 됐고 이제 손괴인데 내 거니까 심은 사람이 손괴해도 손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 보시면 회사의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이제 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워진다 라고 봐가지고요. 이게 이제 좀 종합을 했을 때 이 수성 스프레이 뿌린 거 효용을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5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글쎄 이제 올해는 너무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극최신 판례를 내는 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뭐 안 나오더라도 아마 내년쯤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할 게 있죠. 이거 반대로 하는 게 좋은데. 지입회사, 지입차주가 이렇게 했을 때 차주가 처분하면 횡령, 회사가 처분하면 배임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도 이 지입회사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지금 배임죄가 되려면 여기 보시면 이 지입차주가 할부 대금을 다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해야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납부를 해야 타인 사무처가 되는 것이고 아직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주 소유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금 완납했으면 배임죄가 되지만 아직 할부 대금 완납하기 전이면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6번. 자, 6번도 자 이제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회사를 공동 운영 중에 있는데 신축 건물 지으려고 해서 이제 같이 모아놓은 돈을 피고인이 자기 계좌로 옮긴 다음에 월급을 줬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가 됐을 때 사실 횡령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한 범죄고요. 이게 정말로 내가 영득 의사가 없어. 날 위한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거면 횡령죄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그거 보시면 피고인이 영득의 선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중 행방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대요. 그러면은 함부로 횡령죄를 인정하면 안 될 것이고요. 돈을 빼가서 직원들 월급 준 거는 뭐가 아니다. 영득 의사가 없다. 회사를 위해 쓴 거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축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비용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용도 외로 쓴 것도 아니고 용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영득 의사 인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이제 봅시다. 판례 1번 보시면 자 우리 문서 위조는요 모든 문서죄가 다 위변조죄에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문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말하고요. 권리 의무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문에 관한 거, 사실 증명은 권리 의무 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상 중요한 게 뭔데? 해서 뭐 법률 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다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다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정말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때는 사실 증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에 허무인 명의로 문서를 만들었어. 근데 나는 A 후보를 지지해. 라는 것은 나는 A 후보를 지지해. 라는 게 권리 의무에 관한 거, 사실 증명에 관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개인의 생각, 의견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조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2번 봅시다. 의사 등이 사망 진단서를 작성을 할 때 기재한 사인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부검을 해봤더니 결과가 달라. 사인이 달라. 그러면 의사는 허위 진단서를 기재한 것이냐? 근데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이게 그 사망의 원인이 다른 걸 알고도 기재해야 허위 진단서지.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 A 때문에 사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였대. 뭐 이 의사는 사실 뭡니까? 좀 무능한 의사죠. 좀 무능한 의사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뭐가 불과하다? 오진에 불과하다.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 작성을 했으면 허위 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알고 해야지. 그래서 사망 원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허위 진단서라고 함부로 단정하지는 마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공기호 부정사용죄에서 공기호의 의미. 이 정신 나간 놈이죠. 피고인이 좀 이제 이 경찰분들의 차량은 경찰차에 표시가 있잖아요. 차에 아예 이렇게 딱 경찰 그 흰색 파란색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 경찰 알겠는데 검찰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검찰은 그냥 일반 봉고차나 그냥 일반 차량 같은 거에 검찰 표시 이걸 스티커를 그냥 붙이고 운전하긴 합니다. 근데 이놈이 인터넷에서 이걸 구매해서 차에 붙이고 간 거야. 그럼 이제 검찰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위조한 표지판 3개를 붙이고 다녀서 검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공기호 부정사용죄가 되려면 모든 공기호가 다 객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공기호를 그냥 그 공무원이 쓴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해서 증명하는 사항이 특정이 되고 그 부호에 증명이 되는데 뭔 말이냐면 검찰 딱지를 붙이고 내가 운전을 하고 업무 수행하러 가. 누구세요? 검찰입니다. 그래. 근데 네 검찰이 어떻게 알아? 그때 이 차를 딱 보여주면서 이 표지 보여? 이 검찰 표시 보여? 그러면 사람이 검찰이구나 들어보내줘요. 그러진 않지. 이거 뭐 모르냐. 그러니까 신분증 보여. 신분증을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량에 검찰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얘가 검찰 직원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 그 표시를 통해서 뭔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차량이 붙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증명된다고 보여지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부터 봅시다. 이거는 뭐 일반론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판례 1번 우리 법원 우리 경찰 승진하면 나올 것 같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 행사가 직권남용죄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론 수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방법에 이루어진 수사 원칙, 공익의 대표자 등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수사를 한 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반론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2번 봅시다. 판례 2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뭡니까? 공무원이 직무의 대가로 받은 것과 직무 외의 대가로 받은 게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사실 직무 외적인 거는 뇌물죄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체가 뇌물죄가 된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게 구분이 되면 구분을 해 주어야 된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모해서 급부 수수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직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의 대가가 불가분적 결합되어 있으면 불가분적으로 전체가 대가성이 있으나 각 수수 행위별로 달리 볼 여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일반론도 똑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 3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알선수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있죠. 그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와 관련을 해가지고 알선수재를 하면 이건 이제 알선수재죄로 범죄가 되는 것인데 또 내가 퇴직을 했어도 내가 공무원이었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을 하는 거면 역시 그것도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퇴직을 하신 다음에 내가 경찰로서 가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과거 어느 경찰서의 서장이었다, 어느 경찰서의 과장이었다, 그 인맥을 이용해서 하면 범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냥 내가 경찰로서 근무한 30년 동안 근무했던 내 노하우를 활용해서 뭐 책을 쓰고 주변에 알려주고 고문하고 돈 받고 이것까지는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피고인이 국방부의 고위직 관료로서 활동을 했고 이런저런 자문을 통해 가지고 돈을 지급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현안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이 됐고 피고인이 공무원 사이에서 중개를 편의를 도모하고 돈 받은 것이면 요건 이제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뭔가 특정 사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 일반적으로 전파하고 댕겨 특정한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게 통상의 노매에 해당해서 알선수재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없으면 별로 돈 줄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이제 그냥 이런 거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돈을 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판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사건 용역 계약이 그냥 경영 일반에 대한 자문, 일반적인 자문 고문으로 볼려지가 충분해가지고 알선수재를 부정을 한 판례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능 여기 중요한 판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자 여러분 도주죄는 신분범이고 즉시범이죠. 비교해서 범인도피죄는 범인 외에 자면 되고 계속범이고요. 도주죄는 뭡니까 체포 구속된 자만 도주죄가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유치장에서 탈옥했다, 구치소에서 탈옥했다 이런 게 이제 도주죄인데 얘가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됐다. 근데 바로 구치소로 안 가죠. 일단 뭐예요? 법원 한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한 번에 얘가 이제 법원에서 대기 중에 튀었다. 대기 튀었을 때 법원에서 대기 중에 있다가 대기실로 있다가 튀었다. 이것도 도주죄냐? 우리 빨리 이것도 도주죄다.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체포 공제가 해당하기 때문에 도주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2번. 그럼 이것도 11월 달 판례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꼭 나올 판례 같아요. 조금 쉽지는 않은데 차분히 봐보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재작년에 이 비슷한 판례 재작년에도 거짓 신고가 원인이 돼서 공무원이 속아서 출동까지 시켜버렸다. 그럼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되잖아요. 그 경번, 샤번 흡수가 되고. 그래서 거짓 신고가 원인이 돼가지고 오인을 해서 쟁취되면 위계에 의한 공직방이 될 거고. 이와 같은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한 위계 공직방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되냐?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뭔가 구별됐어요. 그럼 이제 뭐하고 되냐 보시면 사안이 이래요. 피고인이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허위로 1, 2신고를 하니까 공무원이 두 가지 공무수행이에요. 첫 번째, 속아서 현장에 출동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1번 공무수행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허위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 뭐 해야 돼? 억울한 피해를 수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고를 받고 한 달 이상 수사를 하게 했다. 한 달 이상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했다. 우리는 두 번째 공무수행을 했어. 우리는 저 허위 신고에 속아서 출동도 시키는 첫 번째 공무수행, 속아 수사하는 두 번째 공무수행 그게 두 가지를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위계의 공직방이 될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됐고요. 바로 그 대법원 결론만 내려가시면 일단 야 우리 죄수 문제를 할 때도 공무원이 속아서 출동을 안 시켰으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 속아서 출동을 안 시켰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만 되겠으나 속아서 출동까지 시켜버렸으면은 위경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대응 조치까지 취했으면은 위계에 의한 공직방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 강제 추행 당했다라고 신고를 받으면 여기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를 했고 특히 이제 신고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선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뭐 일일이 상황실 운영 규칙이 있나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더 잘 아시겠죠. 규칙에 따라서 이거는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된다? 공직방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직무 이거 제가 추가한 거예요. 속아서 출동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범죄 수사를 하는 것과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얘기했죠? 여기 출동시키는 것 따로 수사하는 것 따로 이거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계와 공직방죄를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이런 거는 공직방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범죄 수사를 진행한 거 이거를 무죄로 본 거는 타당하다. 이건 이제 수사관의 원래 일이다.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일상이니까 요거는 위계가 아니지만 속아서 출동한 거 이거는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직방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2번 이것도 이제 11월 달 판례인데 역시 그 친족간 특례 그 법인 도피죄 친족간 특례가 있죠. 친족을 도피케 하는 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불처벌에 특례 두고 있는데 여기서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을 말하고요. 법률상 친족이 아닌 그래서 혼인의 성관계자 아직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성관계자는 아직 법률상 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51조 2항 친족간 특례가 적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기대 가능성 유무에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에 따라서 유치 적용할 수는 없고 이걸로 유치 적용할 거는 아니고 그냥 법률상 친자 혼인의 자니까 아빠를 도피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혼인 외 자라면 친자가 아니니까 적용 안 된다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 3번 이건 이제 형소법 시간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공범의 공동 피의인여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증인 적격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가 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진술을 하면 위증이다. 따라서 소송 절차 분리 증언 거부 거짓 말씀에도 행사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위증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 무고죄에서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죠. 내가 허위 신고를 했으나 내 허위 신고 때문에 상대방이 억울하게 처벌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신고를 하면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는 여기서의 이 자백은 첫째 일단 자수하고 자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수 속에 자백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증죄 특례, 무고죄 특례에는 자수 자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자백의 제한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의 수사 과정에서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들켜서 나에 대한 무고가 인지가 돼가지고 나에 대한 무고 수사 과정에서 제가 거짓말한 거 맞아요 라고 자백을 하는 것도 포함되냐? 그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재판정에는 오히려 네가 무고한 게 밝혀져서 네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피고소 오히려 내가 억울하게 신고한 거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원래 있던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너에 대한 무고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는 것도 포함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판례들이 있는데 이 밑에 판례들은 사실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판례들이고 내용이 좀 많기는 한 판례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요거까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막 읽어보십시오. 막 시간 여유가 되면 읽어보시고 뭐 학원에 이제 문의가 온다. 이거 요 뒤에 좀 해주세요라고 문의가 오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냥 이 아래쪽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필요하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렇게 문의 주시면 요청이 많으면 제가 한번 또 시간 내서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높진 않아가지고 여유가 되면 좀 보시고요. 또 이제 좀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면 또 제가 또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꼭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높은 곳으로 승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